펜타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인류 최강의 벙커버스터가 지하 150m 화강암 앞에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비웃음과 중국의 침묵 속에서 미국의 패권은 끝나는 듯했죠. 하지만 역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단 한 명의 영웅을 선택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꾼 단 한 발의 미사일. 그 괴물을 쏘아 올리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빅터 해밀턴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미사일 방어청에서 동아시아 위협평가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지난 20년간 오직 데이터와 확률에 근거해 미국의 동맹 억제 전략을 설계하는 일을 해왔어요. 저의 세계에서 무기란 곧 숫자로 증명되는 과학이었고 미국의 기술력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지상전은 한때 평화를 구가하던 국가들마저 다시금 총과 방패를 찾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중동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었고 아시아에서는 조용한 해상전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각국의 군함들이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죠. 이런 살얼음판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이 추진하는 전시작전 계획들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공중전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상전과 해상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군사 독트린이 요구되고 있었어요. 특히 현대전의 핵심은 적의 지하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핵심 군사시설들이 점점 더 깊은 지하로 옮겨가면서 전통적인 폭격만으로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략안보포럼은 더 이상 학술 교류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성 없는 전쟁터이자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사자들의 우리였어요.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자국의 전략적 우위를 주장하고 동시에 경쟁국들의 한계를 폭로하려는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제네바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각국의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저마다 날카로운 경계심을 품고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동맹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국가 이기주의의 냉혹함이 느껴졌어요. 중국 대표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었고 유럽 각국은 에너지 안보와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우리의 벙커버스터가 여전히 세계 최강의 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터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동맹 억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너무나도 당연한 미국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그리핀 로마노프 장군이 연단에 올랐을 때부터였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우크라이나에서의 치열한 전투 경험 때문인지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전쟁을 직접 겪은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이 그의 전신에서 느껴졌습니다. 로마노프 장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혹독한 교훈을 언급하며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했어요. 재래식 공중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이제 전쟁의 승패는 그 어떤 폭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지하 요새를 누가 먼저 무력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최근 전장에서 목격한 지하 벙커들의 놀라운 방어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존의 무기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충격적인 위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가상 적국이 건설한 지하 150m 아래의 초지하 핵시설. 그 입구는 마치 거대한 강철 개미지옥처럼 보였어요. 시설 주변에 화강암 지층이 천연 방패막이 되어 있었고 다층 구조의 방어막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노프 장군은 저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을 향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강대국의 자랑스러운 창이 이제는 너무 낡고 짧아져서 새로운 위협의 심장부에 결코 닿을 수 없다는 현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우회적이었지만 그 의도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했어요.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포럼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의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흥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는 듯한 모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신의 망치라 불렸던 우리의 벙커버스터가 전 세계의 전문가들 앞에서 부러진 창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제네바의 호텔방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마노프 장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스크린에 비춰졌던 동료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경력과 믿음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발표 자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던 계획은 처참하게 짓밟혔고 저는 이 수모를 되갚아줄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반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짓눌러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결국 저는 다음 날 새벽까지 잠을 포기하고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펜타곤의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들에게 연락을 취해 최근 몇 년간 수집된 한국의 무기 개발 관련 샘플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동시에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기술 담당자들에게도 은밀히 연락해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내부 평가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한국 주재 미군 정보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현지에서 수집된 첩보들을 검토했어요. 그들이 전해준 정보는 단편적이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기 체계들의 성능이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지하 관통 능력에 관한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MIT와 스탠포드의 군사공학과 교수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가졌어요. 그들은 한국의 소재공학 기술력이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고강도 특수강 개발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CIA의 기술정보국에서 전해온 극비 보고서를 검토할 때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이름의 기술, 제약 조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통제해왔던 이 복잡한 규제 체계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저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냉혹한 기술 통제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거리 제한, 탄도 중량 제한, 그 모든 조항들은 한국이 결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옥죄는 전략적인 규제였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동맹의 의무가 아닌 힘의 논리를 앞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2021년 이 제약들이 해제된 후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진보는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규제의 역사 끝에서 마침내 현무의 데이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지하 150m 이상 관통, 인공지진 효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는 미사일 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현무5의 지하 관통 능력은 실제 실험에서 127m를 기록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저는 곧장 미국의 GBU-57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터 데이터와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무는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태어난,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지능적이고 치명적인 무기였거든요.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60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반면 현무5는 그것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재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에글린 강철이 비싼 코발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텅스텐을 활용한 독창적인 합금 기술을 개발해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신율 측면에서는 미국 제품보다 10%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어요. 이는 더 깊은 관통과 더 안정적인 폭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확신이 섬광처럼 터져나왔어요. 이 기술적 제약은 한국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약이 그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시킨 것이었어요. 압력이 가해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다이아몬드처럼 한국은 제약 아래에서 신음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거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현무5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SLBM 능력, LSAM 방공망, 극초 음속 기술까지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선 독자적인 전략 독트린의 완성을 의미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진실을 저 오만한 자들의 면전에 폭로하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밤새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로마노프 장군의 조롱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반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네바의 포럼장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이 숨을 죽이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문을 기다리는 듯했어요. 포럼장 내부는 어제보다 한층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단 두 사람, 어제의 도발자였던 그리핀 로마노프 장군과 그 도발에 응수해야 하는 저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그리고 세계 군사력의 판도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뒤바뀔지를 목격하려는 사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침내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제 모든 움직임을 좇는 것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주했던 진실은 분노나 자존심 따위의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경외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로마노프 장군의 눈을 마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로마노프 장군의 지적이 옳다는 점을 인정하며 시작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지하 요새의 위협은 실제로 기존 무기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각국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명언을 소개했어요.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고대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럼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특히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한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기술적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의 의리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적 정보였어요. 저는 스크린에 한반도의 지도를 띄우고 그 작은 땅덩어리가 어떻게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대신 그 어떤 핵시설보다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신의 지팡이를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산물이었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경각심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고 로마노프 장군조차 미간을 찌푸린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무포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가 어떻게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현무포는 우주 가까운 고도까지 솟구쳤다가 마하 10배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괴물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비밀은 바로 현무5에 숨어 있었거든요. 저는 스크린에 현무5의 거대한 모습을 띄웠습니다. 기형적일 정도로 육중한 탄두를 가진 그 모습만으로도 장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데이터의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현무5의 지하 관통 능력은 무려 150m. 이것은 어떤 지하 벙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통 후의 파괴력이었어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인공지진을 일으켜 적의 중앙사령부 전체를 지하에 매장시키는 끔찍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현무5의 관통체에 사용된 특수강 기술이었어요. 저는 미국의 자존심인 에글린 강철과 한국의 특수강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한국산 특수강의 연신율, 즉 충격을 견디며 늘어나는 능력이 미국의 에글린 강철보다 10%나 더 우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장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값비싼 코발트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훨씬 저렴한 텅스텐을 이용한 독자적인 공법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해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약을 오히려 혁신의 동력으로 바꾼 지혜의 결과물이었어요. 포럼장의 미국 대표단, 특히 잭슨 상원 의원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선택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영상이 나타났어요. 연이어 잠수함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SLBM의 장면과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 LSAM의 개념도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현무5 하나만의 기적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전체가 이미 괴물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각국의 대표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혁신적 접근법은 각국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억제력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들의 철학은 어떤 나라든 응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였어요. 그리핀 로마노프 장군은 이제 더 이상 오만한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그가 자신만만하게 제시했던 지하 요새의 이미지는 이제 현무5 앞에서는 단순한 관역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포럼장 곳곳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전략적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 숨막히는 침묵을 모두가 온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며 언제나 배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의지야말로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고 간조했습니다. 저의 데이터 폭격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현무5라는 괴물의 존재와 한국의 경이로운 방산 생태계를 폭로했을 때 제네바의 포럼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반박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진실 앞에서 모든 사고가 정지된 경외감에 휩싸인 순수한 침묵이었지요. 그리핀 로마노프 장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볼 뿐이었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동요와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소음이 멎은 그 정적을 깨고 연단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시선을 단 한 사람, 그리핀 로마노프 장군에게 고정시켰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토 본능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길, 잃은 짐승처럼 보였지요. 저는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하지만 포럼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힘을 실어 그리핀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이론과 데이터는 이제 충분한 것 같으니 이제 당신이 자랑하던 그 절대 방패가 이 신의 지팡이 앞에서 어떻게 먼지처럼 부서지는지 직접 그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뒤편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띄울 것을 신호했습니다. 화면은 잠시 암전되었고 그 짧은 순간의 어둠이 장내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윽고 스크린 중앙에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저는 포럼장의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극히 제한된 샘플 영상의 일부분이며 실제 자료의 대부분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보안 협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극소한 부분만을 특별히 허가받아 보여드린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문구만으로도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발사관이 수직으로 기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사일 본체가 엄청난 고압가스에 의해 공중으로 수십 미터 튀어오른 후 공중에서 안전하게 주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의 장엄한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고도 강력한 파괴를 예고하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시작이었어요. 미사일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십자 화염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밤하늘의 점이 되어 우주공간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망망대해 위의 가상 목표 지점을 비추었습니다. 평범한 바다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지하 150m 깊이의 가상 적국 중앙전략사령부가 존재하고 있었지요. 곧이어 하늘에서 불타는 유성처럼 강화하는 탄두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하 10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을 돌파하며 발생하는 마찰열로 탄두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파괴의 사신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탄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 지점의 지면을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화면은 3차원 그래픽으로 전환되어 탄두가 어떻게 강화, 콘크리트와 두꺼운 화강 안반층을 마치 두부처럼 뚫고 들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157m 중앙전략사령부의 심장부에 도달한 순간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공간의 구조를 인식할 뿐이었지요. 로마노프 장군의 얼굴에 찰나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화면에는 주요 목표 확인, 최종 기폭 절차 실행이라는 문구가 뜨며 지하 깊은 곳에서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폭발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화면을 넘어 포럼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인공지진이 지하 요새 전체를 뒤흔들었고 모든 통로와 방어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처참하게 펼쳐졌어요.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목표 무력화, 구조물 전체 붕괴 확인,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제 생애 가장 중요한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목격한 이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무기는 미국산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핵무기 개발을 금지당한 나라가 스스로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벼려낸 위대한 우리 동맹 대한민국의 대답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서름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불태운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빚어낸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 그 자체라고 강조했어요. 바로 그때 그리핀 로마노프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무기를 높게 평가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그렇게 보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술력이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분단국가로서 언제나 전시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바로 옆 북한이 핵으로서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주변국들에게 혹여 손을 벌리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파워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물밀듯이 저에게 몰려왔고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절실한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프랑스의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특수강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으며 독일의 군사기술 담당관은 현무 시리즈의 개발 철학을 자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미국과 거리를 두던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대표들까지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은밀하게 문의해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대표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아시아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을 배우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자존심조차 내려놓을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오늘 한 일이 단순히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러시아의 오만함을 꺾는 것을 넘어선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동맹국의 힘을 빌려 외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보여준 기술 개발의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의 것을 모방하거나 개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약과 한계를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냈어요. 현무5의 특수강 기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값비싼 코발트 대신 텅스텐을 사용한 독창적인 합금 기술은 비용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혁신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연단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로마노프 장군의 조롱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의 독점이나 정보의 은밀한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저 작은 거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과거 힘이 없어 주변국의 눈치만 봐야 했던 나라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거나 얕볼 수 없는 날카롭고도 치명적인 발톱을 가진 강철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네바에서 무기의 성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 위대한 국가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의 힘이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들이 핵무기라는 절대적 무기를 포기하고도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독자적 억제력을 구축해낸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제네바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혁신적 기술력과 미국의 체계적 운용 능력이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온 정신력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례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펜타곤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으로 보지 말고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오늘 제네바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동시에 주역이 되었다는 것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마저 한계를 그어버렸을 때, 그 모든 편견과 족쇄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힘을 증명해낸 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야기 속 미국의 전문가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단순히 더 크고 강한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쇠를 벼려낸 사람들의 절박함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간의 서러움을 딛고 묵묵히 칼을 갈아온 그 이름 없는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그런 뜨거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저 작은 거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숨죽여 주목하고 있지요. 과연 이 새로운 힘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 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27세 젊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은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광경에 이토록 깊은 여운은 남겼을까요? 한국의 어떤 모습이 그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뎌보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문화 교류와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특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많은 시리즈 중에서도 스카이캐슬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교육열을 다룬 이 드라마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큰 화제가 되었어요. 상위 1%를 향한 부모들의 절실한 교육열과 그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입시 경쟁을 연상케 하면서도 훨씬 더 강렬한 긴장감과 드라마틱한 전개로 미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제가 다니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훌륭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서울대 언어학과의 연구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점은 환경이 무척 쾌적하고 예의를 중요시하면서도 평등을 추구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인데요.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죠.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제 연구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연구실 업무를 마무리한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휴대폰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가 연달아 울렸지만 샤워 중이라 확인할 수 없었죠. 따뜻한 물로 피로를 씻어내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 가득 뜨는 긴급 뉴스 알림에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TV를 켜자마자 계엄령 선포 소식이 흘러나왔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제가 계엄령이란 단어를 접한 건 역사책이나 영화에서였는데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연구실 동료들과 급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밤 10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전국 단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죠. 갑자기 TV에서는 계엄사령부 설치와 계엄군 동원,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통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등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발표되었어요. 제1공수특전 여단과 제707 특수임무단 같은 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소식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을 텐데 한국 시민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계엄령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놀라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날 우리 팀원들은 그 현장을 가기 위해 약속을 잡고 이튿날 저녁 여의도에서 있었던 시위 현장에 처음 가보았는데 미국의 시위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구실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죠. 분위기부터가 남다르더군요. 역사 수업에서만 보았던 한국의 시위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수많은 시민들이 들고 있는 야광봉의 행렬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규모의 군중이 모여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이내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연구실 선배가 이런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언어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는데 실제로 현장의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 방식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민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의 리듬과 운율에는 분명 언어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낀 여의도의 밤거리는 마치 축제 현장 같았어요. 미국에서 시위하면 떠오르는 화염병이나 최루탄 대신 반짝이는 야광봉과 평화로운 구호가 울려 퍼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시위들을 떠올리면 한국의 이런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죠. 시민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이런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연구 생활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의 독특한 시위 문화 속에 담긴 언어적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은 분명 깊이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지난 계엄 선포 이후 여의도의 풍경은 제가 알던 시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문화가 펼쳐졌어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의 노랫말이 여의도 거리를 울리는 순간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 한국의 집회에서는 아침 이슬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비장한 민중가요가 울려 퍼졌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K-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2016년 겨울 촛불이 밝혔던 거리를 이제는 형형색색의 K-팝 응원봉이 수놓고 있었습니다. 처음 여의도 광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수천 개의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마치 거대한 K-팝 콘서트장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죠. 2016년 촛불 시위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각자가 아끼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에스파의 위플래시 비트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함께 부르는 모습에서 한국의 새로운 시민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다시 만난 세계부터 최신 K-팝 곡들까지 의미 있는 노랫말을 가진 곡들이 자연스럽게 소환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변화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연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3년간 살면서 K-팝 팬이 되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와 K-팝이 만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 만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청취량이 23%나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생각했어요. SNS에서는 탄핵 플레이리스트까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G.O.D의 촛불 하나,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까지 의미 있는 노랫말을 가진 곡들이 새로운 민중가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중음악평론가의 분석처럼 MZ세대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한 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해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촛불을 원형으로 하는 야광봉과 K-팝은 단순한 문화상품을 넘어 젊은 층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영국 가디언지도 한국의 이런 독특한 시위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K-팝과 야광봉, 푸드트럭, 셀카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같은 분위기를 상세히 보도했어요. 미국 빌보드 역시 K-팝이 정치와 거리를 두어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어학 연구원으로서 이런 현상은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K-팝 노래의 리듬과 운율이 시위 구호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강력한 연대감은 앞으로 제가 연구해보고 싶은 새로운 주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시위 문화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한창 시위 현장을 걷다가 화장실이 급해져 근처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1층 화장실은 다행히도 개방되어 있었고 휴지도 넉넉했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울에 붙어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무료 음료를 제공합니다. 몸을 녹이러 들어오세요. 바람이 꽤나 불었던 터라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가 생각나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실내는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료를 받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계산할 때 저는 현금을 건네려 하자 카페 주인이 조심스럽게 돈을 밀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익명의 시민분께서 수천 잔의 음료와 일주일치 전기세까지 지원해 주셨답니다. 시민들을 위해 저희도 개인 사비로 핫팩을 준비했으니 받아가세요. 이런 광경은 제가 미국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시위가 있으면 상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시위대를 경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모습이 이 카페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카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위험하게만 보고 있지만 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요. 심지어 전주에서는 햄버거와 만두, 칼국수까지 미리 주문해 두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단합력 단체의식이 얼만큼 강하고 뛰어난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시위의 진짜 모습이 공개됨으로써 한국인들이 위기 때 강한 면모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또다시 증명해버렸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세계 각국의 언론도 한국의 독특한 시위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CNN을 비롯하여 월스트리트 저널 등 많은 언론들이 한국의 시위 문화를 상세히 보도하며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죠. 그중에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는 처음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미국인으로서 경험한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K-팝 야광봉이 한국의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기사를 통해 응원봉이 비폭력과 연대의 새로운 상징이 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K-팝과 정치의 만남이었는데요. 빌보드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음악이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현상을 주목했어요. 원래 K-팝 산업이 정치와 거리를 두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나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시위 구호와 함께 불리는 모습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좋은 연결고리라고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박자와 음정을 맞추며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콘서트 같았어요. 이런 장면들이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며 미국인인 제가 오히려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시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요.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이런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어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2020년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시위 때는 폭력과 약탈로 도시가 마비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평화롭고 창의적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알고 있더군요. 시민들이 함께 박자와 음정을 맞추며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K-팝 응원봉 문화를 주목했어요. 흥겨운 K-팝의 존재가 정치적 혼란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의 시민들은 결코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오히려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시민들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자주 언급했어요. 미국에서는 시위하면 최루탄과 방패를 든 경찰, 깨진 유리창과 불타는 차량을 떠올리지만 한국의 시위는 마치 거대한 문화 축제 같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현장 상황들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평화로운 시위 문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상인들의 따뜻한 지원 등이 소개될 때마다 제 미국 친구들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어요. 미국의 시위 문화가 분노와 저항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의 시위는 희망과 연대를 강조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독특한 시위 문화가 세계의 모범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 현장은 언어학 연구원으로서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순간 그 안에서 한국어만의 독특한 운율과 리듬을 발견할 수 있었죠.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에는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3음절과 4음절로 이루어진 구호들이 반복되면서 만들어내는 리듬감은 마치 음악처럼 느껴져서 현장의 소리를 녹음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떼창 문화는 제게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미국의 시위에서도 구호를 외치긴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박자와 음정을 맞추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죠. 이것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현상이에요. 구호를 외치는 순간의 녹음을 분석해보니 말의 강세와 억양 패턴이 규칙적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어의 고유한 말씨가 집단 구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로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녹음된 구호들을 분석하면서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이 시위 문화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깊이 연구하게 되었어요. 이는 한국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K-팝 노래의 리듬과 시위 구호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현상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부터 고려하신 한국어의 과학적이고 음악적인 특성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강세와 억양이 불규칙적이라 집단적인 구호가 잘 맞춰지기 어려운데 한글은 소리와 음절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K-팝의 글로벌한 성공에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적인 구호 외침이 가진 사회적 의미는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볼 가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리듬으로 외치는 행위는 단순한 의사 전달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 있었죠.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정신에 담긴 민본주의적 가치가 오늘날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롭게 구현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리듬감과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만나 이뤄낸 이 현상은 문자 체계가 한 사회의 문화와 정신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키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날 밤 늦게 연구실에서 유튜브로 시위 후 거리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시위 후 거리가 쓰레기와 파손된 시설물로 엉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상 속 한국의 시위대는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3년간 한국에 살면서 목격한 시민의식의 정점이었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행진 과정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시민들의 놀라운 질서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배려하는 모습은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심지어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즉시 길을 터주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도 충격적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상 속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경찰은 시위대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위대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놀라운 저력을 보여왔어요. 예전 자료 영상을 찾아보니 IMF 외환위기 때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는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달려와 바다를 지켰던 사실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였어요.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한 마스크 나눔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단결의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은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공동체 의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도 그런 DNA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질서 의식은 정말 놀라운 문화적 특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진정한 시민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져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 동기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시위 현장 영상을 공유했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믿기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한 시위가 가능하냐며 연신 감탄하던 친구들의 반응에 당연하다는 말로 전해주었죠. 심지어 한 친구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고 싶다며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은 분명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예요. 언어학 연구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져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테파니의 시선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만의 특별한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뭉치는 대한민국. 이번에도 우리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 질서를 만들어냈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스테파니가 본 이 놀라운 광경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